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입니다. 눈이 펑펑 왔어요. 네, 네. 눈이 왔습니다. 저 오랜만에 눈 한번 맞아볼까 하다가 황사눈. 머리 빠질까봐. 그러니까요. 아, 근데 황사만 아니었으면 좀 오랜만에 예쁠 만큼 좀 펑펑 내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겨울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보는 눈 같았어요. 맞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어릴 때는 마냥 좋았는데 이제 마냥 좋진 않고 비 막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눈 오니까 겨울 기분은 납니다.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런저런 챙겨야 될 거 많은데 연말이니까 3월에 월급이라고 하나요? 네. 연말정산 이런 것도 신경 쓰실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DJ 우리 부디 명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얘기 해주실까요? 예, 영국의 정치가 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열정을 잃지 않고 네.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예, 뭔가 맞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열정을 잃지 않고. 좋은 말이네요. 이 성공이라는 게 이게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를 수없는 뭐 시행착오 네. 이런 것들을 반복한 끝에 이제 온다는 얘기기도 한 것 같아요. 성공이 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다 뭐 성공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네. 결국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돼. 뭔가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포기하고. 근데 이럴 때 이제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다시 도전하는 그런 정신. 그것을 이겨내야만 결국 성공한다는 게 이제 오늘의 명언입니다. 네. 결국에는 어쨌든 실패를 계속 좀 거듭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열정을 잃지 않고 그런 정신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도 지금 시장이 어렵다.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이거 참 힘드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다음에 기회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야지 부동산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갈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날씨처럼 영화의 날씨처럼 좀 부동산 시장도 좀 얼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봄은 언젠가 오고 그렇죠. 또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그런 계절은 변하는 거니까 이럴 때 좀 공부를 해두고 준비를 해두면 어떨까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뒤로 해서 연결해서 부디의 세상만사 이제 세상 얘기로까지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되겠소만. 좀 볼까요? 제가 요즘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학생 인권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권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상당히 부딪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학생의 인권 침해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에서 선생님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 한마디로 자는 학생을 깨우는 인권 침해다. 인권 침해다. 그래서 깨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참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전이면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이죠. 몇십 년 전에.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막 이렇게 맞고 왔거든요. 맞고 오면은 그래서 맞고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네. 선생님 나 때렸어, 나 맞았어 막 이러면은 야 임마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지 이렇게 이제 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 인권이 지금 너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교권이 추락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학생들도 물론 인권이 있으니까 그 방향성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교사의 인권은 되지 않죠. 이제 학생들의 인권만 자꾸 내세워 강조하는
분위기는 인권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인식을 또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이 인권의식이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이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는 지금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어떤 대립각 구도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강하게 지금 돼 있어서 이게 뭐 학생 인권이 우선이냐 선생님들 교권이 우선이냐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학생 스스로 권리를 알고 주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또 타인에 대한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고 교육 현장에서 동시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 보면은 정말 뭐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좀 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만 공부해서 대학을 갔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학원 물론 부분적으로 다니긴 했지만 지금처럼 과외 열풍이 아니고 뭐 필요한 사람들 다니고 학교 공부만 해서도 대학을 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정말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뭐 학교 공부 등한시하고 학원 공부에 전념을 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학생들과 이렇게 선생님들이 파이팅 할 수 있게 정말 제자들 옛날같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그래서 선생님들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학생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뭐 예전에 그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체벌을 맞았던 문화가 결코 좋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때리는 거는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그래도 존중해주는, 학생도 선생님의 인권을 좀 생각해주는 문화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말자. 취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 중에 옛날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부디 사교육 시장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떡합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옛날 학교에 또 좋은 면도 있었으니까. 그럼요. 아니 선생님을 존경하는 존경하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이런 게 다시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의 세상만사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상담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난주부터죠. 1대1 특별 무료 상담이 시작이 됐는데 반응이 좀 좋았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날짜는요, 12월 22일, 29일 모두 목요일이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가까워요.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1대1 특별 무료 상담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그런 점 그냥 뭐든지 물어봐 주시는 시간인데, 저희 이제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 전화를 이 시간 통해서 주셔도 되지만 특별 무료 상담이니까 직접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인원을 제가 뭐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고 한 5분 정도만 최근에는 이제 그 지방에서들 많이 오세요. 지방에서 지난번에도 대구에서 이제 오셨던가, 대구에서도 오셨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 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조금 유명한 것 같고, 지방에서들 많이 오시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 부동산을 어떻게 뭐 정리를 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여유력이 있다면, 투자 자금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어디든지 빨리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그런 점들 특별 무료 상담 통해서 싹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수로 한 주 한 주 이렇게 신청 받아서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선착순으로 조금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뭐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이버 폼에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올려둘 테니까 그런 방법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 뭐든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네이버 폼으로도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해결해 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자, 오늘은 어떤 사연과 만나게 될까요? 구독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가락동에 헬리오시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 지금 바로 팔 건 아닌데, 네. 향후 전망이나 좀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뭐 당장 팔 생각은 없으시지만 어쨌든 향후 전망이나 뭐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이런 게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 네,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매수는 한 3년 전쯤에 했었고요. 3년 전에. 네.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유하고 계세요? 뭐 거주를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전세를 주고, 저는 네. 이제 다른 데 그냥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걸까요? 네, 좀 그 주변에 역개발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역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투자 목적으로 좀 구매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셔서 지금 가지고 계신 가락동 헬리오시티 당장 못 팔 생각은 없지만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신 거예요. 부디가 지금 지도 펴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헬리시티 3년 전에 구입하셨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위치는 너무 좋죠. 뭐 송파역도 가깝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대단지인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례 신사선이 탄천 옆으로 들어와요. 네네. 예, 위례 신사선. 예.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이 단지에도 역시 호재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위례 신사선은 경전철이지만 그 노선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일반 그 경전철하고 좀 다르게 예, 위례 신사선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이. 네. 예, 그런데 지금 뭐 당장 매도하실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이제 그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조금 길게 보면은 지금 뭐 가격들이 몇 평대 가지고 계시죠? 지금 25평대로 가지고 25평대. 있고요. 예. 이거 옛날에 한 20억 넘어갔던 적이 있었죠, 이게. 네. 예. 지금은 근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요.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네. 지금 한 14, 15 가나요? 지금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빠졌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은 뭐 하락하는 국면이 있으면 다시 상승하는 국면도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항상 오르락 내리막이 있는 게 이 시장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면 굳이 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입지가 좋은 네. 곳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주변에 뭐 옆에 이제 가락시장도, 거기도 이제 지금 뭐 1단계 해서 가락시장도 지금 다시 현대화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1단계는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진행들 계속 될 거고, 주변은 어차피 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둔천주공 있잖아요.
네. 둔촌 주공이 만 한 2,000세대인가요? 그게 지금 예상이 저희가 보는 거는 한 2025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둔촌 주공이 입주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예전에 2008년도인가요? 잠실에 뭐 이 잠실 주공 아파트들이 개발이 돼서 뭐 잠실 엘스라든지 리센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2만 세대 가까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때 역전세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역전세가 벌어져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이 집주인이 을이 되고 세입자가 갑이 돼가지고 뭐 전세금 내달라 그거 못 내준다 막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저게 이제 입주했을 때. 근데 그게 여기서 보면 그때 아주 큰일 날 것 같았었는데 1년 만에 그게 끝났어요. 많이 2만, 끝났네요. 예, 2만 세대가 1년 만에 끝났는데 지금 여기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헬리시티 처음에 입주할 때 또 이게 전세가 좀 하락했잖아요. 네네. 예,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원위치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됐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둔촌주공이 입주를 하게 되면 한 12,000세대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일시적으로 어떤 하락 전세가가 좀 빠지는 역전세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해요. 네. 예, 하지만 결국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항상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네.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존 아파트 시장, 재건축 시장이 아니고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4년 한 2년 후요. 네. 2024년 만약에 내가 정말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2024년, 2025년도 여기 둔촌주공 입주하기 전에 2024년이 매도 타이밍이 첫 번째 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입주하게 되면은 뭐 길면은 한 9개월, 10개월 정도는 아마 그 전세 물량이 많아서 이게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넘어가면 다시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내가 여기를 갖다가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면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최상이고요. 근데 네. 굳이 그래도 나는 이게 타이밍이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다시 원상 회복해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내가 매도를 하겠다 싶으면은 2024년도를 타이밍으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전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이제 입주하기 전에 그렇죠.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한번 이제 시청인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제 팔아도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근데 이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입지도 뭐 상당히 좋은 곳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일시적으로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발작이라고 보는데 부동산 발작. 네. 이게 어떤 추세에 의해서 하락한 게 아니고 실제로 외부적인 그 미국발 이 금리 초고속 인상,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돌발 변수들이 생기는 바람에 이 시장이 지금 갑자기 발작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시 반대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예,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보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네요. 예. 제가 뭐 제 말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부동산 오랫동안 시장이 있었고 오랫동안 시장을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90%는 믿으셔도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향이 좀 잘 잡히신 것 같아요. 구독자님,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네이버 폼 이용하셔도 되고 또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분은 이제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디가 또 해결을 도와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가 합정동 373번지 쪽 빌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현재 재개발한다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이곳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보유하는 게 나을지 매도가 나을지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나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글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곳이 요즘에 많죠.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 네. 그렇죠. 여기 합정동에 이제 빌라를 갖고 계신데 이곳도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보유가 좋을지 매도가 나을지 어떤 게 더 나한테 지금 유리한 방향일지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잖아요. 음. 예, 합정역이 있고 바로 합정역의 초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인데 지금 이쪽 라인이 이쪽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밑에는 이미 그 모아타운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이쪽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상당히 위치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네. 이쪽에 모아타운, 이쪽 모아타운도 바로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모아타운 이쪽도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이지만 이 위쪽도 여기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동의서 50% 이상은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뭐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쪽이 근생들이 많아요. 근린생활 시설, 근생들이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근생들이 네. 많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월세 임대를 받는 그런 수요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많아서 사실 월세를 잘 받고 입지가 좋으니까 있는데 여기를 재개발하는 데는 좀 어떻게 쉽지가 않겠죠. 이 걸림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위치가 여기가 조금 애매해.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얘가 이제 재개발이 어쨌든 개발이 추진이 되고 또 여기가 뭐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이런 걸로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있고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보다 이런 어떤 상가들 근생이 많기 때문에 식당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진행을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여기가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가격은 뛸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모아타운을 하든 간에 가격이 뛸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 그러니까 10년 후에 되든 20년 후에 되든 언젠가 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진행이 될 수 있냐라는 얘기죠. 이쪽도 모아타운 지금 지정된데도 일단 동의서가 지금 아직까지 많이 이 밑에 한강변 모아타운도 동의서가 많이 안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진행하는데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이 난관이 좀 있지 않을까.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면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마 내년 시장 중반 넘어가면은 상황이 좀 바뀌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이제 어떤 개발 가로주택이든 뭐든 개발 방향이 조금 구체화될 때 이때가 또 매도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인데, 그쵸? 진행이 좀 더딜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런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든 네. 뭐 이런 것들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주거지만 네네. 있으면은 이 좀 그나마 쉬운데 거기에 막 상가들이 껴 있거나 이러면은 진행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린생활 시설도 맞습니다. 많고. 그래서 조금 걸림돌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이런, 있다. 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시는 거.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이 팔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 또 궁금하시다면 뭐 1대1 특별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입지 분석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많이 요새 신청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분도 대구에서 또 신청해. 아, 대구, 네. 거기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시청하고 있는 팬입니다. 실거주할 집은 마련해 놨는데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대구 쪽에 하나 더 준비할지 서울 쪽에 투자 목적으로 준비할지 고민입니다.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기사도 많고 금리도 계속 오른다던데 지금 타이밍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더 기다릴지, 지역은 대구가 나을지 서울이 나을지 등등 마음이 심란합니다. 여유 자금은 3억 정도이나 1억 정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 놓을 계획이라 이왕이면 2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가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자금으로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고, 서울에 하나 할지 대구에 하나 할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이신 거고, 지금 하락 시기에 뭐 해도 좋은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이신 거고. 그런데 대구는 사실 부디 그 수도권 쪽보다 좀 더 일찍 하락이 진행된 곳 아니에요? 예, 그 대구가 그 하락을 지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네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물량 때문인데요. 네. 공급에 뭐 장사 없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대구가 본래는 뭐 수성구는 뭐 수성구 범어동 하면은 그 대구의 강남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상당히 가격이 또 비쌌던 동네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지역도 지금 그 공급 물량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024년도, 내년 2023년이죠. 네. 내년 후년까지는 대구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공급 물량이. 그러면은 대구에다가 과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 지금, 이기는 장사 없다. 그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공급 물량이. 그래서 실제로 대구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게 한 2026년? 이때부터는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근데 항상 이제 대구는 지금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서울에다 투자하는 게 맞아요. 서울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전성시대다. 재건축은 2, 3억 가지고 우리가 중심 지역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재개발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기회가 있거든요. 재개발은. 그러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억 이내다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 근데 이쪽은 사실은 이미 뭐 아파트들이 다 대부분 지어져 있는 지역이고, 이쪽의 빌라들은 개발이 아닌 빌라들은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된다. 개발 가능한 지역. 근데 개발 가능한 것은 사실은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이 강남 위쪽, 강북 쪽, 이쪽 라인이 오히려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거기서 다들 아시지만 마포구, 그 다음에 용산구, 중구, 홍동구, 요 완전 중심축이잖아요, 서울에. 이 중구는요, 서울 중구는 가장 서울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심에 있다 그래서 중구예요. 중구는 대표적으로 명동, 충무로, 이게 대표적인 중구예요. 신당동, 이런 데가. 그래서 이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장 이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마포, 용산, 성동구, 요게 이제 마용성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마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 더 낀 게 이 광진구예요. 이 광진구까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개발 시장에 접근을 하려면은 아파트가 없는 동네들,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마포구는 이미 다 아파트들로 다 대부분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동구도 대부분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일부 물론 아파트가 아닌 지역, 그런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곳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용산구, 중구도 신당동, 중구는 전부 뭐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배후 주거지역이 유일하게 신당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중구의 유일한 배후 주거지역이에요. 상당히 작습니다. 네. 이 상권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 중구는 신당동 같은 데들의 어떤 그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동구도 그렇고,
광진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뭐 한강변 개발이든 뭐 타운이든 뭐 신석통합계획이든 이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중구, 이 가운데 중심, 중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가 밀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이 우측이 중심축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구에서 이 우측, 이쪽 라인이 중심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을 보라는 거지, 중심축을 보라는 거지,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제가 얘기해드린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에 실제로 모아타운이나 뭐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 직접 지금 뭔가 진행하고 있는 곳, 진행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에 충분히 2억대면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서 조금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장 변화가 큰 지역, 그리고 서울의 지금 가장 중심이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심치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아마 한 1년만 있으면은, 아, 정말 내가 이쪽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나 또 선정되었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은 곳들, 이런 곳들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가격이 좀 더 싸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곳에서 벗어난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이 궁금하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구냐 서울이냐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공급 이슈가 내후년까지도 그렇죠. 있다. 서울은 네. 2024년도, 25년도까지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대비가 되죠. 그 중에서도 중심 쪽으로 재개발 전성시대니까 또 그런 쪽으로 한 발 먼저 준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더 범위를 좁히고 싶다.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부디의 부동산 고민타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자유로운 방법, 편한 방법 이용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임머신 타고 이제 옛날 얘기 좀 해보고 부동산하고도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타임머신 타러 가보시죠.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오늘은 어느 시대에 뭘 볼까요? 네, 우리나라 지하철 변천사, 그리고 오. 부동산 가격 경우 좋아요.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한번 보겠죠. 우리나라 지하철 없으면 사실 진짜 다니기 힘들 텐데 지하철이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쵸? 예전에 우리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버스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나요? 저 태어났을 때 지하철이 다 있었는데. 아, 있었나요? 아, 있었구나. 그럼요. 있었네요. 그럼요. 네. 지하철 있었네요. 정말 뭐 우리의 발이 돼주는 너무 편리한 교통수단인데 어릴 때 없었다고 하셨는데. 아니, 있었어요. 있었어요. 몇 년도에 생긴 건가요, 그럼 지하철이? 70년대에 생긴. 딱 70년? 네. 근데 그림 보니까 71년에 착공식을 가졌네요. 여기 있네요. 71년. 네. 착공식 네. 가졌습니다. 71년 4월에 시청암 광정에서. 그러네요. 네. 1호선이네, 1호선. 1호선. 그렇죠. 1호선이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호선. 나서 이제 한 3년 후에 1호선이 드디어 개통이 되는군요. 74년도에 개통됐네요. 네. 74년도. 와, 8.15 날 개통했네요. 8월 15일 8.15. 경축일 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 74년에 이제 개통하고 나서 영업을 개시했고 영업 개시하고 이제 양복 입은 분들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겠죠? 딱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78년에 음, 사진을 보면은 줄 서 있는데 음. 설명을 보니까 78년 1호선 종로 5가역 매표소 앞에서 표를 사기 위해 줄 선 시민들인데 아 이것도 진짜 추억이네요. 요즘에는 다 삑삑 이렇게 찍고 들어가잖아요. 요즘 지하철 잘 안 타시죠, 부디? 저 지하철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잘 몰라, 지하철. 걸어 다녀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 탔어요. 아 요즘 아, 지하철. 요즘 지하철. 이거 봐. 얘기가 안 요즘. 좋아해. 요즘은 잘
못하죠. 그쵸. 거의 뭐 운전하시거나, 그쵸. 잘 못하죠. 저도 운전을 당연히 자주 하지만 시간 맞출 때는 진짜 시간 급하게 맞춰야 될 때는 지하철이 최고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자주 타는데 이렇게 삑삑 이렇게 하거든요. 쉽게 타거든요. 맞아요. 네. 자, 80년대를 볼까요? 네. 80년대 보면은 이때가 이제 대중교통에 이제 슬슬 중심이 된다. 이제 이때부터 한 지하철 한 11%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이제 자리를 잡는 그렇죠.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야. 주역이 된다. 2호선, 지하철이. 2호선이야, 2호선. 드디어. 아, 2호선. 2호선이 네. 순환선이잖아요. 그렇죠. 순환하죠. 순환선.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2호선이 순환선으로 계획을 안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이유가 강남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음. 강남을 개발을 해놓고 사람들이 강남 잘 안 가니까 강남을 들어갈 수 있게끔 2호선을 순환선으로 만들었다. 근데 2호선이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네. 초록색인가? 2호선이 2호선이? 초록일걸요? 초록색. 네. 초록색이죠. 이게 일본 그 야마노테선이라 그래서 산수선 한자로 산수선이라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색깔이 똑같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순환선이래요. 그래서 그 순환선이 들어가는 그 지역들은 부자 동네래네. 일본에. 그렇다고 제가 언제 한번 봤더니 자부심을 느낀대. 아. 그 지하철이 들어다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 2호선 같은 경우는 음, 수능 때 음. 이렇게 응원 플랜카드 많이 하잖아요. 뭐 선배들 응원하는 거기 보면은 2호선 타자 이런 거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2호선 그 순환 라인에 주요 대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케이. 약간 뭐 그런 상징도 좀 있는 것 같고. 야, 네. 3호선, 4호선도 이때 개통됐네. 85년에. 3호선, 4호선. 그럼 드디어? 차례로 1, 2, 3, 4호선이 이렇게 음, 개통이 된 거네요. 순서대로. 네. 예. 그리고 86년에 1호선부터 4호선 전 구간 영무 자동 설비를 구축했다. 이건 뭘까요? 승차권을 발매. 그런 네. 자동으로 이제 자동화가 좀 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군요. 뭔가 80년대는 정말 1, 2, 3, 4호선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그렇죠? 자, 90년대는 네. 성장의 시기라고 돼 있네요. 네. 90년대. 지하철 5호선이 드디어 개통이 됐습니다. 네. 잠실에서 그리고 8호선 지하철 8호선 잠실에서 모란까지 개통되고 참 지하철이 이렇게 역사가 있네요. 보니까 그러게요. 5호선, 8호선. 99년에. 연달아 네. 완공. 그리고 98년에 6, 7, 8호선이 연달아 완공되면서 광역 지하철망을 보유하게 됐고 98년에는 교통카드 시스템. 아, 이때군요. 교통카드. 교통카드. 생겼네요. 네. 98년도 우리 그 IMF 음. IMF 때 외환위기 때. 네, 그 시기에 그 90년 사진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추억에 막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띡 하는 카드 아니고 표라 그러나요? 표 끊고 뭐 이런 맞아, 것들도 맞아. 네, 네, 기억나요. 추억인 것 같고 2000년대 가볼까요? 7호선 완전 개통. 네. 7호선 완전 개통. 아, 이제 부분 개통 됐다가 완전 완전 네. 개통. 6호선도 완전 개통되고. 이 2000년대가 이제 지하철 안정의 시기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종이 승차권이 없어졌죠. 이것도 하나의 완전 사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맨날 우리 그렇죠. 듣고 갔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2009년 12월 말쯤 완공이 됐군요. 이게 진짜 옛날 진짜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스크린 도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했던 것 같아요. 이거 사고도 많았잖아요. 푸시맨 있었어요. 푸시맨? 그래가지고 사람들 타면은 그냥 막 밖에서 미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냥 문 닫히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워낙 만원 전철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타라 그런 거고 스크린 도어는 안전을 거의 위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도 그 플랫폼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건 정말 좀 스크린 도어가 아직 없는 외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거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부러워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2009년도에 완공이 됐군요. 좋습니다. 2010년은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안전과 서비스는 물론 정보화의 수준 향상 그리고 지도약의 시기라고 얘기하네요. 2020년대 이제 지금 2022년이니까 하안선 1, 2단계 개통, 8호선 남위례역 개통. 지금은
진짜 우리 이 수도권의 지하철 라인을 보면 진짜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네, 좀. 거의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지하철 타고. 맞아요. 아 진짜. 일본도 지하철이 엄청나게 얽혀 있거든요. 음. 정말 거긴 많더라고요. 음. 가보니까. 근데 정말 뭐 우리도 뭐 이거 못지않게 많이 지금 전국이 이제 하나의 생활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 덕분에. 맞아요. 진짜 지하철 플러스 이제 KTX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생활권 충분히 뭐 반나절 생활권도 가능한데 요금도 재밌네요. 요금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74년 30원. 기억도 안 나네. 30원. 30원? 30원. 74년. 네. 현재 1250원. 30원에서 1250원이 됐으면 42배 올랐대요. 와 이거 40. 근데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들어오른 들어오는 건가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공공요금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못 올렸죠. 네. 예. 진짜 시민의 국민의 발휘를 해주는 지하철이니까 그렇게 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공공요금이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음, 예전에는 지하철이 이제 완전히 대중교통 이런 인식이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대중교통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죠. 지금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중교통하면 버스가 아니고 이제 지하철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하철로 다 대부분 많이 이동들을 많이 출퇴근도 하시니까. 진짜 많이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철과 부동산 가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하철이 개통 전후 1년 가격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았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세권이란 말이 괜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잠실 파크리아 아파트 여기 보니까 뭐 네. 지하철 잠실 나루역에서 네. 가까운 곳, 먼 곳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 1억 한 뭐 3천만 원 정도가 가까이 있는 곳이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같은 단지인데 어떤 동이 동은 틀리죠. 어떤 동은 지하철역과 더 가까이 있고 어떤 동은 먼데 가까운 동이 비싸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네. 봐도. 예. 그리고 지하철 개통 1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예,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네. 지하철 7호선과 6호선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재밌네요. 지하철이 가장 많은 지역구 한번 볼게요. 어디가 많을지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지하철이 가장 많은 강남구예요. 강남구. 근데 그거는 지도를 놓고 보면 아는 게 네, 강남구를 이렇게 보면요. 네. 지하철과 지하철 간에 그 500m 안에 다 있어. 우리. 500m 안에? 무슨 어. 말이죠? 그러니까 음. 여기 지하철이 있으면 500m 안에 저기 또 지하철이 있고 아, 사방으로 다 지하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선이 좀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다닌다는 거죠? 많이 밀접해 있다는 거예요.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강남구 우리가 이제 강남 접근성 네. 얘기도 많이 하고 강남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강남이 집값이 비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군, 그 다음에 뭐 각종 편의시설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교통,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많다. 네, 일자리가 사실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은 네. 서울의 총 일자리 종사자 수가 450만 명이래요. 네. 그런데 강남 3구가 140만 명, 아, 중구 플러스 종로구가 55만 명, 네.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35만 명. 네. 그래서 강남 3구가 가장 일자리가 많아. 아. 예,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일자리가 많은 데다가 좀 고급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 어떻게든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 접근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강남 접근성, 그리고 출근이 강남에 용이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뭐 많이 모이는 거는 뭐 일자리도 좋고 어떤 뭐 교통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학군을 네.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강남에 뭐 부자들이 살아서 가격이 엄청 높으니까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강남은 그냥 특수지역으로 놔둬야 돼요. 네. 네, 특수지역으로 놔두고 그래봐야 전체 아파트의 한 2% 차지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98%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된다. 강남은 그래 돈 있으면 들어가 살아. 살아. 그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정체를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할 아니라 필요 없죠. 예외로 놔둬야죠. 놔둬야 된다. 놔두고 거기에 역점을 쏟을 게 아니라 2%에 왜 거기다 힘을 쏟아요. 남 98%에다 힘을 쏟아야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개발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다라고 판단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개발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 2040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서 지금 그 고밀도 복합개발이라는 걸 내놨어요. 네. 복합개발. 그러니까 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지역에서 모든 걸 같이 넣을 수 있는 네. 한 지역에 네. 옛날엔 주거 지역이면 주거에 관한 것들만 들어올 수 그쵸.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복합 개발이라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그 얘기 참 많이 방송에서도 했고 네.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거기에 중심축이 역세권 지하철. 그래서 이 역세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거니까. 역세권은 진짜로 우리가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예. 예전부터 역세권. 오늘은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지하철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가서 봤습니다. 지하철 역사 재밌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71년도네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지하철이 생긴 게 1호선이. 71년도면은 몇 살 된 걸까요? 한 50살이 넘었어요. 그런가요? 50 몇 년 동안 진짜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국민의 발이 되어준 지하철의 오늘 역사 한번 살펴보고 역세권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타임머신 타고 다녀왔네요. 자,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저처럼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부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니까 부디처럼 운동도 하시고 또 다음 주 우리 방송하고 나면 바로 크리스마스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설레는 기분도 느끼시면서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부자 되는 정보 가지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